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에서부터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은 하반기 정국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전국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일정 잡기부터 여야 간의 이제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자, 이달 말에 끝내자는 여당 입장,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야당 입장이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법을 보면은 늦어도 2일까지는 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하는데, 자,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이제 일정 조율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영상 보고 다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낡은 이념 정쟁에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또 결산을 위한 8월 국회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명된 인사들 중에서 부적격한 인사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은 이제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하는 거고, 야당은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14일경 청문 보고서가 청문 요청서가 갔으니까 네. 내달 2일까지 이제 청문회가 맞춰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이달 말까지 뭐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시한도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라 예. 여야가 기싸움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14일 청문 요청서가 갔습니다마는 예. 한 3,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논란들이 많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조사와 그 여론몰이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간을 좀 더 늦추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당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월요일 날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예. 네, 조국 청문회는 아예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9월 초,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보다 가장 늦게 청문회를 연다는 이런 협의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특히 이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최대한 청문 전국을 오래 끌겠다는 거예요. 청문 전국을 오래 끌어서 최대한 여권, 현 정부 여당에게 타격을 입혀서 이건 이제 추석 민심으로까지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민심, 밥상머리 민심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부각을 시키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 후보자 1명만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7명 중에 전혀 지금 잡고 있는 그 속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권의 총선 전략 그리고 대선 전략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를 낙마를 시킬 경우에는 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개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제 사법 개혁 이 부분에 검찰 개혁에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계속해서 청문 날짜를 잡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청문 날짜를 잡지 않고 질질 끌면은 지금 이제 국회 법상, 청문회 법상은 이제 15일 이내로 상임위에 넘어오면 해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당리당략적인 정략적인 그런 이제 입장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빨리 법대로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 이제 하이라이트일까요? 어쨌든 이제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조국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9월 초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잡는 쪽으로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이 뭐 추석 민심하고 이제 연결 시기상으로 좀 연결 지으려면 한국당 쪽에서는 그걸 좀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예. 이제 또 하나 물려 있는 문제가 정개특위 그리고 예. 사개특위가 물려 있어요. 그렇군요. 정개특위하고 이제 사개특위가 이달 말에 활동 시한이 종료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달에 종료되기 전에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 문제를 빨리 해줄 경우에는 이 문제하고 같이 8월 달에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초점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 정국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타격을 입히고 동시에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뭔가 유리한 것을 획득을 하겠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청문 정국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무위원 같은 경우 인전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 예.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다시 또 요청을 하고 예.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초까지 청문 일정을 좀 밀어놓는다면 예.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일정과 이제 맞물리게 되죠. 만약에 여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청문 일정을 최대한 땡기게 되면은 예. 그 10일이라는 게 추석 연휴 이전에 끝나서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종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최대한 대통령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에 예. 그 추석 연휴에서 민심이 좀 더 많은 촉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청문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 하는 의도도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당은 왜 빨리 하려느냐를 네. 얘기를 안 했는데 여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민생 개혁 법안을 또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2기 내각 장관들이 좀 완성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문 정국이 벌써부터 수싸움 그리고 삿바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아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 투자 논란, 위장 매매, 위장 전입, 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보다 18억이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해서 이걸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할 거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이제 일단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가 그 신관 재산은 56억 정도이고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이제 약정을 한 건 74억 정도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많은 거를 사모펀드에 이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는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약정을 했느냐. 그리고 네. 아직은 그 재산을 축적을 했을 거로 보여지지 않는 자녀들 명의까지 이렇게 많은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는 이게 법률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직자로서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네. 바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런 그 사모펀드에 예. 투자를 하기로 했느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그 화면에도 그 쟁점이 좀 정리되어 나왔습니다만 사모펀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그 약정 금액이 이제 74억 5,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공개한 재산 규모보다 이제 훨씬 많고 18억 원 정도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민정수석 임명 되고 나서 2달여 만에 이제 또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점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예. 문제가 안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은 직접 투자, 네. 그러니까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간접 투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 투자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국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 전에는 개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데 법에 따라서 이런 걸 다 처분하고 법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 펀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네. 오히려 법을 준수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이제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심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해충돌
여부를 이제 그 판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간접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이제 그 저촉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굳이 왜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그 직후에 이렇게 좀 그 거액의 약정 금액을 설정해 놓은 사모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는 그런 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 말씀드린 대로 직접 투자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불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간접 투자를 하면 적법이에요. 근데 적법으로 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과연 손해를 받느냐, 실제 상당한 이익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그런데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것 자체로 죄가 있다. 또는 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것 자체로 죄가 있다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총 재산이 56억인데 왜 74억이나 18억이나 더 많은 투자 약정을 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전공을 했고 또 법학 교수인 사람이 투자 약정을 자신의 재산보다 18억이나 많게 약정을 했다.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청문회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가볍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 관 아래는 사실은 국세청, 검찰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예. 굳이 저런 식으로 그 펀드 매니징을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펀드 매니징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사실은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잘 모르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왜 그런 회사를 택해서 저렇게 그 재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약정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10억 5천만 원밖에 안 가느냐. 그럼 어떤 연유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그런 회사에 그렇게 펀드 매니징을 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또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외에도 위장 매매 의혹이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기자회견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이러한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이 51억 얼마의 전액이나 상당한 금액이 지급됐다면 이것은 최악의 모랄 해저드가 아닌가. 네, 먼저 배경부터 보면요. 아버지가 채무 약 50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조 후보자의 동생이 이 재산의 빚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광덕 의원이 뭐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뭐 위장 거래, 또 그리고 뭐 위장 이혼 등등 얘기를 했는데, 위장 이혼은 이제 본인의 의혹은 아니고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이혼을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위장 이혼을 했다 이런 주장이죠. 그 근거로는 당초에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그리고 동생 그리고 어머니 등등 해가지고 총 50억 정도의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채를 면탈받기 위해서 동생이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웅동학원 측에 별도 회사로 소송을 제기해서 뭐 50억 정도를 또 받아냈다. 근데 실제로 돈은 또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를 또 이혼한 전처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놨다라는 건데, 이것도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펀드 투자 문제처럼 의혹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뭐 증거나 비리 사실이나 불법 사실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광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심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설과 의혹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들고요. 아까 이제 사모펀드 문제도 그래요. 사모펀드는
어떤 펀드를 선택할 건가는 철저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뭐 왜 이상한 사모펀드에 했느냐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그 펀드가 이상한 펀드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 공세에 불과하지 않냐.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이어가겠습니다만 그 조국 후보자와 관련되는 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내용, 아까 말씀하신 뭐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핵심적인 그 본질적인 부분이 불법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게 이해 충돌의 또 경제에서 볼 때는 이게 불법인지를 떠나서 사람들의 어떤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뭐 지장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예. 그렇게 봐야죠. 물론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런 불법이냐 것 같습니다. 탈법 예. 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탈법적인 요소, 불법은 아니어도 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아서 저 정도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정리해야 되는 장관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정치적, 도덕적 자격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국민들은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러면은 법무장관을 수행할 만한 도덕적, 정치적 자질이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사모펀드라는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아버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이나 뭐 그에 관련한 동생이 했던 건설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위장 매매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사를 읽더라도 그 머릿속에서 정리가 금방 안 될 정도로 등장인물이 많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예, 뭐 조국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부부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가 이제 그 위장 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 부분은 당시에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고 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결국은 의혹만 있는 거예요. 예. 문제 제기만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위장 매매를 했다라고는 주장을 안 해요. 주광덕 의원도 위장 매매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현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을 굉장히 문제시하는, 그래서 2주택 이상은 다 1주택으로 정리를 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부산 이제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이혼한 전처에게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광덕 의원은 위장 매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네. 실제 거래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증빙 서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위 여부를 결국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결국 법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굉장히 타깃으로 삼아서 표적으로 삼아서 낙마를 시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략적인 입장에서, 당리 당략적인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동시에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꼭 당리 당략적인 것만을 반영해야 되는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철학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게 이제 2017년 11월이 되는데 그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그 문제가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제기하는 거는 2017년 11월에 이미 그 동생과 이혼한 분에게 왜 그 아파트를 매도를 했느냐에 네. 대한 궁금증을 제기를 한 거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부동산 거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014년도 현재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계시다는 해운대의 모 빌라의 거래도 또 2014년도부터 그 이혼한 전처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에 모친이 거기 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4년이 지난
그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바로 직전에 그 빌라에 대해서 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 또다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 씨 명의로 이제 임대차 계획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혼을 해서 가족관계가 해체된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계속 부동산 거래가 얽혀있군요. 몇 서류상으로. 건이 계속 예. 얽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건 그럼 뭐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운동학원의 51억 원 부채에 관한 것도 동생이 갖고 있는 회사를 처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부도가 나고 정리가 되고 회사가 또 몇 건이 또 등장합니다. 뭐 고려 시티개발, 고려 종합건설 뭐 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부도가 나고 새로 설립되고 하면서 이혼을 한 전처 명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51억이라는 돈이 면탈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생중계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카메라 앞에 분명히 나와서도 어려운 한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최근에 나온 어제 오늘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하고 답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전입 문제는 여태까지 저희가 다룬 얘기와는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일단 울산대 조교소 시절이던 1999년 딸의 학교를 배정하면서 실제로는 부산에 살지만 풍납동으로 한 차례 위장 전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하필 2010년도에 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한 칼럼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고 또 본인이 민정수석일 당시에 2017년도에 청와대가 7대 인사 원칙을 밝혔는데 이때 위장 전입에 대한 얘기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또 인사 원칙에는 배제되는 게 아닌 겁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하니까 하나하나 답변해야죠. 네. 7대 인사 배제 원칙 기준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05년 이후에 위장 전입이 2회 이상 있으면은 배제하는 걸로 이 인사 배제 기준 원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의 그 경우는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시기가 더 그러니까 전이군요. 2005년도보다 훨씬 전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 또 야권에서 주장하기는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6차례 정도의 위장 전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딸 8살짜리 딸의 취약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배제 원칙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고 다만 본인이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뭐 위장 전입할 뭐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거든요. 한겨레 신문 칼럼을 통해서 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내로남불이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시달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은 말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과거의 말들이 다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뭐 비단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평론할 때도 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도 좀 난감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왜냐하면 위장 전입건에 대해서 본인이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했던 얘기를 내가 스스로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2005년 이후 뭐 7대 인사 원칙이 바뀌면서 2005년 이후 2회 이상 했을 경우 뭐 위장 전입에 문제가 된다라는 청와대 자체 기준은 있어요. 근데 그건 청와대 자체 기준이지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애초부터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로 떳떳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나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에 대해서는 그 청와대가 만들었던 7대 인사 원칙과는 좀 별개의 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문제 외에도 이제 그 산호맹 논란도 있고요. 사실 뭐 그 다 각기 성격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후보자 본인의 문제도 있고 또 가족이 얽힌 문제도 있고 좀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말씀이죠. 뭐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본인이 나와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 그 조국 후보자 자체가 이제 사실 민정수석 출신이고 민정수석이 결국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이제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런 만큼 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굉장히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네네. 같은데요. 글쎄 앞서 지금 굉장히 인사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검증 문제가 많아서 중간에 낙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사람도 많고 예.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봤더니 조국석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인사 참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도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다시금 그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과연 본인은 그 법무장관 후보로 국무위원 후보로 떳떳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인사 검증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 후보자에 집중된 관심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의혹 제기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 문제가 대두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총액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년에 걸치니까 대략 뭐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를 나눠서 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개인이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3년에 걸쳐서 2천여만 원이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대략 보니까 뭐 20에서 30명 정도의 국회의원에게 대략 한 30만 원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게 된 것이 본인이 피감 기관의 장일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국투자공사 사장이라든지 또는 수출은행장이라든지 이런 시절부터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피감 기관 장으로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에 모진 회초리를 맞지 않기 위한 잘 봐달라. 일종의 뭐 잘 봐달라는 뭐 네. 보험금도 아니고 그런 성격의 돈이었다면 물론 본인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특정 국회의원하고 이권이 얽혀져 있다면 뇌물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그 정답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옳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후원해주고 싶은 정치인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해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피감기관의 장이 되면서부터 이런 후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많은 가정을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요즘에는 뭐 워낙 회계가 투명하다 보니까 현금을 전혀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과연 그러면은 수출은행 장으로서 혼자만 했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게 쪼개기 후원이 집단적으로 있었느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의 지시나 아니면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쪼개기 후원을 집단적으로 해왔다면 네. 이거는 새로운 또 의혹이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이제 이거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오얏나무 밑에서는 이제 가꾼도 매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신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뭐 이런 부분이 어쨌든 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다뤄지겠죠. 오늘 이제 YTN이 단독 보도했던 그런 내용인데. 좀 어떻게 이제 좀 전개가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정부 정책 기조하고 이제 배치된 부분인데 다주택 보유자라고 하죠. 이게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다주택 보유자 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어마어마한데 네. 실제로는 이제 두 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세종시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강남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해명은 이래요. 강남은 1990년대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세종시는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 형식으로 분양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해. 그래서 투기 목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은 금융위원장이니까 결국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과연 공직자, 고위공직자로서 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충돌할 텐데요. 저도 솔직히 가운데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짧게 다음 주제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북미 간의 비핵화 등의 실무 협상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보가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남북 민족 공동체 상호 번영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맹목적인 저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북한이 연일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니까 문 대통령도 지금은 좀 남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의 대북 그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데 어제 나왔던 북한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저런 소리까지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데 너무 청와대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너무 조용하고,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와대 내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들이 제대로 수집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처리돼서 바깥으로 적당한 메시지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써 한 3, 4주 사이에 5번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회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너무 북한의 의도도 파악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북한에 맹목적으로 끌려만 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더 치밀하게, 그다음에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대응을 해야 더 이상 이런 도발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북한의 어떤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어떤 경계의 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여야 간의 어떤 기존의 어떤 시각차일까, 어떤 진영 논리를 할까, 이런 관점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해법을 좀 냉정하게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효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북비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최초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북한의 또 그리고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또 상당히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방향은 맞고,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은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리고 남한이 290조 5년 동안 해가지고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를 보니까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예. 그리고 미국도 대북 부분 제재를 해제를 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의 냉전 대결로 가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핵무장으로 가자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9.16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인 인내를 하되 어쨌든 간에 북한도 상당히 우리가 따끔하게 경고를 해서 더 이상 좀 도발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이 정도는 데드라인 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하고 잘 대화되고 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남남 갈등을 굳이 유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